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될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반은 입문반이에요. 입문반.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시작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든가,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입문자 코스입니다. 입문자 코스고,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망국사를 한 1년 이상 공부했다. 그러면 이 반은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은 일단 입문 강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 그래서 최근에 기출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사 공부하셨던 분들 대부분 수능이나 아니면 한능검이잖아요. 한능검. 그런 것들과의 차이가 어떤지 그런 말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 전체 제가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사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 이제 전체적인 구성, 제가 전체 조감도를 보여드릴 건데, 전체 조감도를 보여드리면서 최근의 기출 경향, 이런 것까지도 함께 좀 제가 녹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반은,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제 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학 가시거나 할 때 한국사를 꼭 막 심각하게 공부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쵸? 수능 갈 때도 되게 형식적으로 조금 공부하고 문제도 쉽고, 한 4등급 정도면 사실은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다 문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사 어차피 심각하게 공부 안 하시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또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두시면, 그리고 알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 됐죠? 네. 근데 수업 시간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조금씩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올해 입문반 강좌를 사실 처음 하거든요. 처음. 그래서 이렇게 짧은 강의로 해서 제가 처음 개설을 하는데, 이 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하면 좋은데, 사실은 시간 부담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를 이제 단과 수업이나 이런 데서 만나보시면 제가 단과가 제법 볼륨이 있어요. 제가 강좌 수가 좀 제법 되거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단과도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수를 좀 많이 좀 되도록이면 줄일 생각이고, 그리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그 반에서 이런 얘기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했던 얘기들을 사실은 이 강의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7월에 단과 시작되고 그러면 그 반에서도 이 반 이제 강좌는 제가 무료 특강으로 좀 올려놓을 생각이거든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오셔라. 그래서 이제 들어두셔라.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는 뭐냐면, 한국사 전체입니다. 한국사 전체를,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일일이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한다,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다 한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인 단원의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입문반 강의 말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로 듣는 종합반 강의라는 게 있어요. 종합반. 보통 이제 종합반이라고 해서 5과목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을 제가 주로 어떻게 했냐면, 아무래도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의 패턴,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자리를 잡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업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조금 더 제가 좀 천천히 하고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이제 그 안단테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해. 왜냐면 그동안 한국사를 좀 안 하셨던 분들이 오랜만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건 제가 모든 그러니까 문제풀이반을 제외한 모든 반에서 특히 설명회 같은 데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한국사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데 그런 제가 좀 편견을 깨드리고 그다음에 자꾸 억지로 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한국사 공부의 기본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앞단원에서는 조금 제가 좀 진도를 원래 좀 천천히 나가요. 천천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점점 높여서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면 끝낼 때는 진짜 알레그로로 끝내. 그래서 마지막 근원대사는 굉장히 짧게 좀 후다닥닥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은 내용은 단과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반 수업은 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종합반 수업에서도 제가 미리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해하더라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진도 못 빼니까 그냥 뒤에 후다닥닥 끝내는구나.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얘 처음부터 제가 수업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반은 되게 짧은 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3번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3번, 그 다음 시간에 3번 해서 9번이면 강좌는 무조건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비록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이제 전체적인 단원을 보여드리는데 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오늘 우리가 선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건데 선사나 고대사 같은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내용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기출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유의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 나옵니다. 요 이제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선사랑 고대는 오히려 빨리 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여러분 수업을 해보시면 그냥 단과로 바로 오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그 대부분의 한국사를 이제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사랑 고대사를 정말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사랑 고대사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선사와 고대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을 좀 갖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짧지만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면 좋아요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땐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도는 조금 더 전체적인 시대사를 보여드리는 건 제가 고려사, 조선사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시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할애를 해서 조금 더 제가 천천히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뭐 제가 좀 이따가 전체 개관을 할 거니까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근현대사는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원군부터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근대 개항기, 그 다음에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돼. 그 시대부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게 돼요. 그래서 그 광복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오늘날 현대사까지 됐죠?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사라고 합니다. 현대사. 됐죠? 그래서 근현대사는 제가 이렇게 한 단어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할 얘기인데, 자 여기는 실제로 하여튼 앞에서 시간을 제가 최대한 선사니 고대니 이런 데서 최대한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여기다가 시간은 조금 더 할애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근대사랑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스타일들도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실제로 단과 수업을 듣고 뭐 또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든 뭐하든 공부하시더라도 조금 근현대사는
조금 미리 선지식으로 조금 알아두면 편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입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3강 해서 총 9개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무원 한국사를 심각하게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면 이제 좋은 나름 알찬 내용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그 얘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이제부터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일단 제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이야.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수능 한국사, 그 다음에 또는 한능검 1급, 2급 이렇게 이미 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쪽이랑 뭐가 다르냐? 그 얘기부터 일단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 난이도 높은 주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량이 기본적으로 특히 대부분 다 하셨던 게 수능이잖아. 수능보다는 공부량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주제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료는 지금 고려사 식화지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이게 토지제도거든요. 근데 이 토지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됐을 때 2019년 국가직 9급이 문제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2019, 2020, 2021년 올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사의 그러니까 출제 경향은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쉽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한국사가 언제 어려웠냐면 2017년, 2018년에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약간씩 이렇게 주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2017, 2018 한국사가 완전 어려웠고 2019, 2020, 2021 완전 쉬웠어요.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우찌요야. 어떻게 알아? 그치? 나중에 시험지 나오면 알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나올 거라는 것만 예상하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공무원 한국사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제가 이제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이게 말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보여드리는 거야. 그럼 보면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거잖아. 문제 이제 첫 번째는 이거야. 자료를 보고 사실은 이게 무슨 토지제도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가지고 또 무슨 자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수능이나 한능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봐보세요. 이 단어만 한번 볼래요? 단어만 봐드릴게요. 직관이 뭐야? 상관은 또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문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단과 수업에 가면 심화단과에 가면 얘기할 건데 한국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강박관념을 버려야 되냐면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는 일단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외워서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맞춘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손기한 정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은요. 그냥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자료가 제시됐을 때 내가 그걸 아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70% 이상 맞춘 거야. 그냥 봤는데 알면. 됐죠? 정확하게 몰라도 봤던 적 있다. 들었던 적 있다. 이러면 일단 정답률 60% 70% 접근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말씀드린 날이 올 건데 저런 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냥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야. 그냥 들어봤었으면 그래서 내가 들어서 그냥 대충 뭔지 알겠다. 그냥 그러면 일단 70% 이상 접근한 거고 그 다음에 못 들어봤잖아요. 만약 이걸 딱 단어를 봤는데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단어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문제는 끝나버려요. 끝나. 그러니까 요 밑에 내용 보고 선지 1번도 뭔지 알겠어. 2번도 알겠어. 3번도 알겠어. 그러니까 볼고 다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봤더니 역분전이고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과전법이고 그 다음에 3번 봤더니 경정전시가고 하고 내가 지금 선지를 다 알아. 그 다음에 이제 4번 봤더니 시정전시가야. 그래서 내가 다 알잖아. 그지? 딱 뭐만 모르는지 알아?
답만 몰라. 이게 실제로 소망국사예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달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그냥 들어두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 됐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요 두 가지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이제 정답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 이게 서적 편찬식인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의서인데 이게 다 의서들이야.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의방유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한국사 좀 했던 거야. 두 번째, 동의보감은. 네, 이거는 질문 안 할게요. 왜냐면 모른다 그러면 나 같이 수업할 수 없어. 됐죠? 퇴장이야, 퇴장. 그래서 동의보감 모르면 한국 사람이냐? 그쵸? 자, 이거 알 거 아니야. 근데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그러면 이것도 또 달라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향약구급방은 사실은 고려시대 대표 의서고 향약집성방은 조선시대 대표 의서인데 근데 이름도 비슷해서 저건 시험에 저렇게 가끔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게 지금 이 책에 대한 보통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이든 예를 들어 구강이든 나오면 구강의 업적 대충 외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책이 누구의 저서다. 그러면서 내용 그냥 간단하게라도 대충 외운다고. 근데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거잖아. 책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냐면 지금 시간을 물어본 거야.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이 책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 시간을 모르면 꽝인 거야. 시간을 모르면.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보감이 제일 쉬우니까 동의보감부터 해볼게요. 자, 동의보감은 17세기 광해 때 만들어진 허준이 지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야.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의서로는 최초로 등재됐어요. 그리고 이 동의보감이 등재될 때 중국 애들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한의학이라는 게 어딨냐야. 야, 한의학이 어딨어? 그 중국 의학이지. 중국 의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중국 의학의 한 갈래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한국의 독자적인 한의학이라는 게 있어. 이게 기본적인 중국의 태도야. 그래서 동의보감이 실제로 그 유네스코 문화 등재될 때 사실은 중국 측에서 계속 막았었어요. 방해가 있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계 의학서적 역사상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최초로 등재된 책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의보감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위대한 건 민간 보급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직 닥터들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에다가 꽂아놓고 쓸 수 있는 책이야. 만약에 내가 아기를 기르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밤에 고열이 나고 얼굴이 노랗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설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응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찾아서 여기 이제 관련된 파트를 찾아서 실제로 그 아이를 예를 들어 일단 이래도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기 전에 좀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야. 그래서 민간 보급용으로 제작된. 됐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죠. 그럼 이제 얘는 그래.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향약 구급방이야. 향약 구급방은 이게 현존하는 의서 중에는 얘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려시대 의서예요. 고려시대 대몽황젠기의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거야. 됐죠? 그런데 이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고려시대 그래서 이건 고려 고종 때거든요. 고종이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려 파트 가서 또 얘기할게요. 자, 일단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야. 그리고 조선의 최고의 사실은 성군이라고 불리었던 세종 때 의서입니다. 세종 때. 그래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의서가 향약집성방이야. 그런데 이거 이름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맨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애드립을 친다고. 그래서 자, 고려라서 구급방이 고려라서 구급방이 조선이 집성방이 조선이 집
썰렁한데요. 네. 자, 그래서 이 분위기는 어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문화파트 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 진짜 분위기 냉정한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마스크를 벗어야 돼. 그죠? 저는 백신 접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7월이 되면 보니까 7월 5일부터 해서 뭐 이제 조금 뭐 그런 게 완화된다고 하더라고. 그쵸? 그래서 마스크도 좀 벗고 그래야 내가 수업을 하지. 살벌해서. 자, 어쨌든 간에 좋아. 그럼 이제 됐다 치자. 그런데 의방유치는 뭐냐면, 그럼 이제 마지막 의방유치가 남았죠? 의방유치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당시에 동양 최대 의학백과사전이야. 의학백과사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방유치가 왜 어렵냐면, 의방유치가 조선 세종 때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의서들을 좀 이제 좀 정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했어.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만만치가 않은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최종적으로 순서가 다시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능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2019년 이 지방직 서울시 구급 문제잖아. 2019년은 한국사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나름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엄청나게 틀렸던 문제는 아니야. 2017, 18이 한국사 어려웠고 19, 20 올해까지 21까지가 지금 한국사가 다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좀 틀리긴 하지만 요 정도도 맞추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저런까지 그냥 예를 들어 같은 국왕이 편찬한 서적 순서까지 외울 거냐, 이런 편찬대 책 그럼 순서까지 다 외우냐 하는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편찬될 수밖에 없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세종 때 그 의서에 대한 기본적인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면 대충 갖다 때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책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동의보감이든 뭐 향약집성방이든 아니면 이런 의서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그러니까 민생 안정, 그러니까 애민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OECD 주요 국가 중에 우리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잖아. 제가 지난달인가 언젠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 중에 그러니까 GDP 대비 사회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전망을 위해서 쓰는 돈의 지출 금액이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국민한테 그만큼 돈 안 쓰는 나라야 우리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일정 이상 나이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주제는 뭐밖에 없냐면 재테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뭐 여러분 나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40대 이상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오직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무조건 재테크야.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가 되건 그게 주식이 되건 그게 무슨 코인이 되건 뭐가 되든 간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러긴? 대한민국 정부는 날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 사실은 사회복지 제도 중에 그나마 괜찮다. 이 정도는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의료보험이에요. 한국은 의료보험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의료보험 이제 체제가 이렇게 갖춰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어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제가 의사를 만나잖아요. 제가 의사 앞에 이렇게 앉잖아. 둘이 마주보고 앉잖아. 그러면 제가 진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정말 몸이 불덩이고 아니면 특정 부위가 뭐 부러졌거나 아니면 진짜 아파야 의사 얼굴을 보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의사한테 진료 한 번만 받으면 금액이 제법 비쌌어요. 돈이. 그러니까 그리고 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의사한테는 진료, 뭐 약은 뭐 약조제는 약사에게 뭐 그런 거잖아.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저 어릴 때는 그 병원에서 제가 먹을 약까지 병원에서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금액은 엄청 비쌌어. 그러니까 웬만큼 아파서는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지 사실은 병원은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의사의 편찬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아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무언가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생안정책 그리고 농민구휼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민의 정신인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무조건 외워야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 문제도 요건 이제 2020년 국가직 국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운 2017, 18 문제는 오히려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2019 뭐 이제 그 근처 문제 좀 갖고 왔는데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좀 틀렸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쉬웠지만 사실은 뭐 수문제가 다 쉬웠던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조금 까탈스러운 건 있었거든.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거야. 봐봐요. 그냥 문제 스타일만 한번 봐봐. 스타일만. 지금 얘기가 이런 거잖아. 그래프에서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일을 골라라야.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어렵냐면 경제 상황을 물어본 거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경제 파트 문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 경제 문제는 그렇게 또 잘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 근데 현대 경제를 지금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고. 봐봐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래프 다 빼고 요것만 봐봐. 45년 8월이지. 그럼 이거 광복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46년 1월이야. 맞죠? 맞잖아. 그러면 8, 9, 10, 11, 12, 1. 그러니까 광복에서부터 지금 6개월간 일어났던 경제 상황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 좀 가볍게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어떤 일 벌어지잖아. 어떤 일 벌어지냐면 이 문제 딱 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멍해요. 그냥 보는 순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신비롭고 놀라운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공무원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한능검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공무원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거야. 그리고 저 좀 봐봐요. 여기 좀 봐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안 보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공무원 시험이 왜 힘든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항수야. 문항수.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20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능검은 예를 들어 볼게. 한능검은 문제가 몇 개를 보냐면 50개를 보거든. 근데 공무원 시험은 20개를 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시험을 잘 안 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을 잘 안 본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50개나 나오니까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것도 다 물어보겠다. 그래서 50개짜리 보는 시험을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많이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건 사실은 뭐가 힘든 거냐면 이게 더 힘든 거야. 얘가. 특히 공무원은 최근에 경쟁도 되게 심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자꾸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는 또 뭐 외우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일이.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항수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20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정말 어려웠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틀렸어. 2개 정도. 근데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분 무조건 실수는 있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난이도가 높아서
높게 나온 두 문제 정도를 틀린 거야. 근데 시험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실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수강생들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험 끝나서 최근에 지방직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상담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시험 끝나고 상담 오면 사실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정말 잘 보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 잘 본 거 저에게 알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시험이 뜻대로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뭐부터 시작할지. 그래서 이런 상담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딱 요 시즌이. 그러면 상담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거기다 뭐 기분 좋게 막 계속 깔깔대고 웃으면서 얘기하겠냐고. 그죠? 근데 와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 뻔히 알면서도 뭐 한 2개를 실수했다는 거야. 또는 3개를 실수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이제 와서 막 되게 괴로워해요. 근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문제풀이방 같은 데 가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실수하는 거 있지? 중요한 건 내가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저 실수를 줄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시험을 보는 순간 일정 정도의 실수는 무조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서 그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 여러분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 내 질문하니까 눈만 이렇게 막 돌아가. 개인기야? 자 어쨌든 간에 실수 안 하는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내가 말해볼까? 실수 절대 안 하는 방법? 시험 안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에서 실수 하나도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했어. 왜? 신발남 본 적이 없으니까. 됐죠? 나처럼 시험 안 보면 돼. 그럼 절대 실수 안 해. 시험 안 보니까. 맞죠? 그런데 시험을 보는 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탓하지 마. 됐죠? 그래서 요즘에 상담할 때도 와서 막 이렇게 가슴 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와서 막 울고 막 그래.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됐죠?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토탈로 해볼게. 그럼 이거 점수 어떻게 되는지 알아? 80에서 한국사 75 나온 거야. 여러분 지금 시작하실 때 한국사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이전에 한국사 공부를 좀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한국사가 이 정도 점수 나오잖아? 그러면 그해 한국사는 죽은 거야. 나한테서. 이게 여러분 영어랑은 달라서 영어랑은 달라서 한국사는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1년 이상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나면 한국사 목표, 내가 시험날 받아야 될 한국사 목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영어는 이런 목표가 존재해. 나중에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학교 갈 때 있잖아요. 5과목을 다 잘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과목이 있어. 분명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애가 있다니까. 그런데 홈런 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잘 점수를 받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총점으로 가잖아. 그러면 나머지 2개는 기본은 해주고 예를 들어 하나를 좀 못 받더라도 하나가 홈런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홈런은 무조건 100 아니면 95야.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하면 얘네들이 메꿔버린다고. 그러면 어차피 총점으로 가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영어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종합반 과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국사는 제가
여러분이 외울 거 순서 정해드릴 테니까 복습 짧게 가시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무조건 영어를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내가 학교 다닐 때 만약에 특별히 영어를 못했거나 지금도 영어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과목이랑은 달라서 영어는 절대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맨날 내가 그 얘기하거든. 오늘은 반대 얘기해 볼게. 영어를 진짜 못해요. 누군가가. 내 말 잘 들어봐. 누군가 영어가 정말 약해. 내 말 오해하면 안 돼. 나중에 다시 제대로 얘기할게요. 영어를 진짜 못해. 그런데 내가 수험 기간이 1년이야. 그런데 실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정말 영어를 홈런 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실제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공무원 영어 어떻게 나오지? 하고 한번 본 거야. 내가 영어 되게 약한 사람이야. 근데 꽈락이 나온 거야. 여러분 꽈락은 뭔지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5과목 중에 단 한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한 과목의 절대 점수가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나머지 과목의 총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꽈락이라 그래서 무조건 불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되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 꽈락이 나온 거야. 점수가 이 밑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영어 시작해볼까? 그리고 막 이제 수업 듣는데도 좀 스트레스야. 예를 들어. 근데 그분이 1년 정도 공부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과목의 특성상 점수가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올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분이 예를 들어 영어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건 쉽지 않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저분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건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점수가 좀 안 나와도 나머지 4과목이 점수가 괜찮으면 여러분 붙는다니까. 붙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분위기가 절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3년간 공무원 엄청 뽑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이게 수험가에 오래 남아 있었던 장수생들이야. 보통 우리가 장수란 말을 좀 싫어해서 N수생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바꿔서 부르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 말일 것 같은데 어차피 자극적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그런 분들이 가장 무서운데 많이 없어졌다니까. 많이 없어졌어. 위가 헐거워졌어. 그래서 요즘에 작년에도 아직 이제 서울시가 컷이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작년에도 보면 제가 서울시 커트라인, 서울시가 사실은 굉장히 선호직렬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시가 제가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은 거 처음 봤어, 진짜. 나 여기 와서 수업한 거 12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 봤어요, 처음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는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렇게 영어를 갑자기 잘하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얘기가 다른 얘기야. 그리고 근데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영어 뒤로 밀어놔도 되겠구나. 그럼 바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영어가 웬만큼만 맞아주면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정도 제외하고서는 서울시 정도 제외하고 경기도까지도 다 포함이야. 나머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 영어 있죠? 나중에 저 상담 원하면 제가 카톡으로 걔네들 합격생들 내가 성적표 보여드릴게. 영어 65점 맞고 합격한 거 내가 카톡에 많이 갖고 있어. 여러 개 갖고 있어, 일부러. 이렇게 맞고도 합격한다니까. 왜냐면 다른 과목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좋은 거야. 왜냐면 전체 총합으로 가잖아. 총합으로. 됐죠? 그러니까 영어 65점 맞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죠? 근데 서울시까지는 내가 그 서울시까지는 성적표가 없어. 그런데 웬만한 시도군 갖고 있어요. 전라도 합격생도 있고, 전라남도. 그 다음에 충남 합격생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합격생 것도 있고. 내가 왜냐면 합격생들 합격하고 나면 성적표 카톡으로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대신에 영어를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맞으면 되겠어요? 이건 나머지 총합을 해도 무슨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기로 돌아오면
근데 한국사는 과목이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를 정말 못하시는 분은 처음에 영어 목표를 그냥 한 75점으로 잡아도 돼.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출제될 때 물론 이제 뭐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이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있잖아. 20문제가 다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올해 지방직이 영어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몇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그 다음에 20문제가 다 쉬운 시험도 정말 없어. 근데 얼마 전 지방직 한국사가 20문제가 다 쉬웠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 점수대를 어디로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특정 과목을 예를 들어 한국사를 예를 들게요. 한국사를 예를 들잖아. 만약에 내가 목표가 60점이야. 그러면 여러분 공부량이 정말 준다니까. 한국사 금방 끝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한국사 목표가 70점이야. 내가 한국사 목표가 80점이야. 또는 내가 한국사 예를 들어 점수 목표가 90점 이상이야. 예를 들어 이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70점까지는 금방 갈 수 있어도 80점 가려면 여기 내가 공부가 70% 정도의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 총량으로 수치화시키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총량 80 정도를 하면 80점이 되냐? 전혀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계산법이 그런 게 아니야. 이 공부해 보시면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돼. 내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70시간 공부해서 70점이잖아. 그럼 80시간 공부하면 80점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이거 공부 2배 해야 돼. 그래야 80점이 나와. 그러니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1.5배 이상 해야 돼. 그 다음에 89간에서 90 가죠. 이거는 진짜 최소 2배 이상이야. 만약에 80점 맞는데 80시간 공부 투자했잖아. 그러면 이거 2배 갖고도 부족할 수 있어. 이거 그 이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간대별로 내가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량, 내 노력의 총량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달, 2달,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면 각 과목별로 약간 부담스러운 놈이 생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애가.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는 그게 영어다 또는 뭐 그게 행정학이다 뭐 특정 과목이 있을 때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2달에서 3달 정도 진행했는데 특정 과목이 되게 어렵고 특정 과목이 나한테 계속 말썽 부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둬야 돼. 걔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걔는 계속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책을 만들겠지만 단 하나. 그 과목까지 여러분들이 꼭 90점, 95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과목은 나를 시험 전체를 망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망치지만 않으면 돼.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처음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는 한국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목표치를 좀 낮게 가지면 돼. 그러면 좀 더 편하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내가 70% 이상은 맞추겠다. 이렇게 75% 이상은 맞추겠다.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점수가 되잖아. 그래서 한국사는 좀 단계적 접근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80, 85로 수정해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회독을 하는 거야. 조금 더 보는 거야. 이렇게 한국사는 단계적으로 여러분의 목표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실제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1회독 처음 하는데 예를 들어 수업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반은 그런 얘기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메모도 안 해도 돼. 그냥 듣기만 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사는 그래도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여러분 필요한 거는 제가 대신에 언제 외울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다 모든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맨날 이제 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회를 하든 OT 하든 원래 이 질문으로 제가 시작하거든요. 공무원 시작하는데 한국사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으로 시작해.
그러면서 맨날 뭐라는 줄 알아?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야? 내가 각 반에서 OT 때 첫 개강날 이 질문 많이 해요.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말은 공무원 시험 5과목이 어차피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그렇게 암기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수능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암기라는 게 기본적인 성실성이잖아.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많아요. 공무원 시험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가 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공무원 한국사는 암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자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됐죠? 그래서 제가 늘 첫 시간에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좀 그만 억지로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첫 시간인데 내 처음 만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저를 보셨던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못 외우던데 근데 막 너무 억지로 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전체 수험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공무원 처음 시작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노령진에 와서 또는 공무원 시험을 좀 제대로 좀 집중해서 다른 거 하면서 곁다리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데 걸리는 평균 수험 기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어느 정도 걸려? 하면 2년에서 2년 반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억지로 계속 외우잖아? 그럼 여러분 최소한 2년 반 정도는 하셔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빨리 끝내실 거면 여러분 너무 다 외워야 한다라는 그 편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이 문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출제 경향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다 됐고 한 장 넘김이 있어. 요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응용형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자료 제시형. 됐죠? 자료가 있다는 얘기고 단순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발문이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문제 발문이 있고 선지가 바로 붙는 거야. 참고로 수능에선 이 문제 유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왜 없냐면 수능 출제 원칙이 있거든요. 수능 출제 원칙에 자료 제시되지 않은 문제는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 한국사, 역사 과목 이런 모든 과목들은 이 문제는 수능에서 낼 수가 없어요. 이건 공무원 시험에만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볼게요. 다음 중 영조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는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군포의 부담을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수성유능을 발표하여 도성방어 체계를 갖추었다. 뭐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는 이제 단순문답형이라고 그러거든. 수능은 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2020년입니다. 2020년은 단순문답형이 준 거 보이세요? 세 문제야. 됐죠? 이게 지금 뭐를 합친 거냐면 국가직 9급 한국사랑 지방직 9급 한국사 40문제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딴 건 일단 뺐습니다. 딴 건. 됐죠? 딱 40문항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 올해. 얼마 전에 지방직 9급 끝났지? 올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는 5문항. 됐죠? 35대 5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무원 수험가에만 있는 비정상적 한국사 공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앞문자 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랑 예를 들어 균역법을 외울 때 이렇게 막 이거 앞자를 따는 거야. 아까 뭐 수성유능이 있었잖아. 수성유능 뭐 청계천이 있었잖아. 청계천 준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앞자를 따서 외워. 뭐 영, 균, 수, 청 막 이렇게 외우는 정말 비정상적 공부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게 통하는 게 옛날에 통했어. 왜 통했냐면 이런 문제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내용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몰라도 앞대가리 딴 것만으로도 답이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공부가 옛날 공부고 요즘이랑 조금씩 점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맞는 이유가 자료제 시험으로 나온다니까? 아까 제가 자료제 시험 보여드렸잖아. 근데 자료 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1번, 2번, 3번, 4번 뭔지 다 알겠어. 그래도 어차피 틀리는 거야. 문제 접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억지로 암기를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공부 방법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소위 말하는 한문자 따기, 이거 두문자 따기라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문화사라든가 아주 특별한 파트에서 정말 안 외워지는 게 있어. 얘는 내가 나오면 자꾸 틀려. 그러면 그런 걸 혹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외우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저랑 수업해본 분들은 아는데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그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그냥 스토리라인이 좀 기억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잘 못 외우시는 게 단어를 잘 못 외우는 거지, 사실은 대충 스토리를 듣고 나면 스토리에 대한 기억은 좀 남아있거든요. 됐죠? 그리고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률 60에서 70%는 일단 진입을 한 거야. 됐죠? 한국사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본 적도 없는 거. 그걸 시험에서 만나는 게 한국사는 제일 어렵고 제일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해드릴 건데 그걸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두면 된다고. 들어두면. 됐죠? 그래서 특히 한국사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사실은 그냥 제 수업 들으시면 돼. 되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 카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에 필요한 것들, 한국사 내용들 이런 거 제가 요즘에 제가 이거 안 했었는데,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건 제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래놓고서는 그냥 놔둔 거야. 관리도 안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제가 작년부터는 좀 유튜브에 계속 여러분이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앞으로 이 수업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OT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주로 이제 출제 특징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쉴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돌아오면 한국사 전체 빠르게 개관을 하겠습니다. 어떤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뒤이어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지도 특강을 좀 할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의 부담 때문에 쉽게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이면 대학은 안 가도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보는데 대학 안 가는 거 아무 상관 없거든. 그 최소한의 고등교육은 받지 않았냐? 아니 고등학교까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정도는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출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거든. 근데 이런 걸 막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또 교수들이 막 하기에는 이게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사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지도를 가지고 좀 주요 지명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위치도 좀 봐드리고. 됐죠? 그래서 도대체 청천강 어디 있냐? 그 다음에 금강은 어디 있느냐? 됐죠? 네, 그래서 이런 하천들이나 주요 산맥. 왜 영동을 영동이라고 하냐? 영서는 왜 영서라고 하냐? 그래서 그런 주요 도시들과 지명들에 대한 얘기를 지도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